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출발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이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1.4%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테슬라는 번스타인에서 매도 의견을 냈고 구글 알파벳의 경우에도 하방 압력 30%가량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 IB 쪽에서 나온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한 주는 뉴욕도 국내도 회복에 조금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뚜렷이 발표되는 매크로 데이터가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모멘텀을 상실하게 할지 궁금해지는 한 주이네요.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 복귀부터 시작해 보시죠. 금요일장 완벽한 금요일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이죠. 코스피 코스닥 이날 각각 1% 이상, 특히나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700선 돌파 시도를 했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유입된 점 코스피에 큰 힘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IT 소부장, 바이오, 화장품단에서 힘을 내줬고요. 여전히 엔터 쪽이 지난 주간으로도 부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물가보다는 고용과 소비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내내 미국에서 들려왔던 각종 데이터는 경기 침체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하회했고 물가도 PPI, CPI 모두 다 잡혀가는 분위기이고 그런데 그 물가가 잡히는 것이 소비가 침체돼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끈적한 물가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잡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등이 예상을 상회하는 등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경기 데이터 등이 경기 침체 아직 아니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요. 또 월마트에서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내용도 시장에는 당연히 소비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이슈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사라졌고요.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때마침 자동차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반도체, 자동차, 타이어 등이 이날 반등을 줬죠. 그리고 또 하나 사려진 우려가 바로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좀 타격을 받았던 섹터 등이 회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엔캐리 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수급이 비워진 자리에 다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관련해서 달러 자산 혹은 미국 주식으로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의 선봉장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이 섰다라는 거죠.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꽤나 좋은 시세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냈습니다. 이쪽도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채워가는 수급이 유입됐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거기다 피크아웃을 돌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화장품 쪽입니다. 버핏의 울타뷰티 매수 이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런 이슈 속에 화장품 쪽이 선전했고요. 이쪽은 피크아웃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엠폭스나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 그 이슈가 공포감을 자극하면서 제약바이오 테마단을 강하게 이끄는 흐름도 나타났죠.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 분야가 굉장히 많았던 금요일장, 그리고 꾸준하게 회복했던 지난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간 상승률인데요. 반등한 내용들을 살짝씩 추려서 몇 가지만 들여다보죠.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훨씬 좋았습니다. 대형주 쪽에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AI 반도체 쪽
이쪽에 비중이 큰 국가들 중심으로 단기 낙폭이 컸던 쪽을 중심으로 빠르게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봐도 명확하죠. 나스닥 쪽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주간 상승률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그냥 중리크 이상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엔캐리 청산 속에서 좀 타격을 받았던 섹터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엔화 환율의 추이를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AI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완화됐다라는 점.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AI 반도체 진영에서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이것의 연속성을 이끌게 되는 것은 결국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AI에 대한 의심 속에 많은 타격을 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지난 한 주 집중됐고요. 그 전주와 그 전전주에 외국인이 매도했던 물량 등을 빠르게 다시 한번 채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나 LG엔솔과 같은 대형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결국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엔화 환율의 추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떨어졌던 만큼 회복하는 시점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간의 차익 실현 욕구나 매물을 다 소화하고 가려면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수급 주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지속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꼬리의 힘이라고 넣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의심될 때는 윗꼬리가 달리죠.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나름의 확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는 아랫꼬리가 달립니다. 꼬리라고 해서 다 같은 꼬리가 아닙니다. 장어꼬리나 이런 것들은 보양식으로 여겨지듯이 증시 내에서는 아랫꼬리가 나름의 보양식 역할을 하곤 하죠. 이 보양식이 되어줄 아랫꼬리 혹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꺾인 센티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나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반도체에 대한 의심을 걷어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지난주 초반이었는데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양봉이 발생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장 7%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4% 가까이 올랐죠. 당연히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모처럼 종가 부분이 고가가 되는 거래 실림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샀을까? 6거래일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꾸준히 담았고요. 그러면 그들이 왜 샀을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AI에 대한 이슈가 버블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블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장기 베팅인 것이고요. 단순히 수급이 비워졌기 때문에 채우는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본다면 단기 베팅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시장이 내려줄 것이고요. 혹은 1과 2 그 중간 혹은 1과 2를 함께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20만 원권까지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가로는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장중에 지난 금요일에 20만 원 터치하기도 했었죠. 20만 원이라는 것은 8월 2일, 8월 5일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각각 엄청난 급락을 맞이하는데 그 앞서서 8월 1일에 고가 대비해서 종가가 한 4% 빠진 채 마무리가 됩니다. 0.6%밖에 종가상으로 밀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음봉이 발생한 것은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컸던 때인데요. 그러니까 요 시점 부근까지 8월 1일, 8월의 시작점까지는 SK하이닉스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꽤나 많은 매물이 있을 여지도 있겠죠. 이것을 잘 돌파
돌파하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20만 원의 저항을 받고 흔들림을 보일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돌파에 외국인의 수급이 한 번 더 힘을 보태주길 간절히 바라보겠고요. SK하이닉스의 시세 어느 정도 거래가 실리며 강한 흐름이 나오는가를 살피면서 반도체의 센티도 영향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락된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쪽도 많았고 예상보다 기대에 못 미쳤던 쪽도 많았었죠.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을 20% 상회한 기업 등을 추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쪽, 기계방산, 조선, 반도체 IT, 혹은 신재생, 유틸리티, 화장품, 전력 등등에서 종목들이 곳곳 보이긴 합니다. 가장 이색적이었던 종목 중에 하나 메리츠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금융지주 주가가 8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88,800원, 마치 홈쇼핑의 가격표 같네요. 5.7% 지난 금요일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시세가 꾸준한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 실적의 힘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이 신재생 쪽이었죠. CS 윈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있었고요. 동국 SNC도 예상보다 좋았었죠.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 받았었습니다. 지난주 특징주로 꼽아볼 만한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한번 열어보실까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에서 실적 이슈, 해리스의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었고요. 수급적으로도 빈집이었기 때문에 강한 양봉을 전전 거래일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전 거래일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난 거래일은 일단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건 신재생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속속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실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손나갈 수 있는 종목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 종목이 이 서프라이즈를 많이 낸 것은 조선 쪽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이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 등이 있었는데 조선 섹터가 삼수겸장 섹터의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될지 한번 분위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CIS의 실적이 괜찮았고 예상보다 화학 섹터도 꽤 좋은 실적을 많이들 냈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 혹은 종목들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이 고민을 어김없이 하게 됩니다. 8월 9일에 같이 고민했던 내용이었죠.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쪽이나 전력, 화장품 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 쪽, 조정 후 빠른 반등을 주고 있는 쪽이 될지 꾸준하게 삼수겸장 리스트에 올라가는 조선이 될지 방산이 될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재생이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던 이익이 괜찮았던 종목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것들 정리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 업데이트고요. 하나증권에서 삼성 E&A에 대해 중동에 기대하는 글로벌 EPC 사업 목표가 36,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E&A가 지난 금요일 종가 26,000원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올증권에서는 이제 신조성가가 소폭 올라오고 중고성가가 급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전히 조선 섹터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내고 있어요. 컨테이너선 수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죠. 대신증권에서는 계절적 성수기다,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IT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내고 있었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언급합니다. LG이노텍은 앞서 예상보다 컨센 대비 영업이익 20% 상회했던 기업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맞물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섹터는 각자의 스토리를 안고 있죠. 화장품, 지난 금요일에 해은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발표 후 섹터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크아웃 우려를 자극하고 있던 찰나 버핏의 울타뷰티 매수 이슈가 들어왔고 CJ와 월마트 내에서 뷰티 부분의 성장이 한 번 더 언급이 됐죠. 거기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나이스 타이밍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줍니다. 그래서 세론과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완화됐고요. 금요일장엔 워렌 버핏 효과로 화장품주가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로는 대신증권이 CJ에 대해서 목표가 16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과 푸드빌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마녀공장의 실적에 대해 굉장한 호평을 담기도 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신재생 쪽이요. 그동안 무관심의 대표 섹터였죠. 이 말은 수급 빈집이었었고 그런 맥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하나둘씩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밸류 매력을 자극했고요. 거기다가 내러티브가 붙은 게 바로 해리스이죠. 해리스가 청정에너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민감한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 주요 일정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해리스의 대관식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도 같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요. 하반기 주도 섹터였죠. 금리 인하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혹은 다른 후보자든 누가 되든 간에 정치적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섹터만의 장점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도 안고 있죠. 급락 후 빠른 반등으로 나름 회복을 하고 있던 찰나 삼바나 여러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도 전달됐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해서 그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난 지난주였는데요. 그렇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활발했죠. 테마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나 엠폭스 등의 이슈가 많았네요. 자, 앞서 이제 영업이익 컨센 기준 20% 상회한 기업에서 헬스케어 쪽에 SK 바이오팜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8월에 냈던 보고서들 얼추 쭉 보니 목표가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FDA 허들을 진작에 넘고 직판하고 있다라는 국내 유일의 개발 허가 판매 모든 구간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파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엑스코프리가 처음으로 이제 판관비를 넘어서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이런 증권사 호평 등에 힘입어서 8월 들어서 꾸준하게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0만 원권을 지난 금요일에 넘었는데요. 일단 증권사 최상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단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시간 외 하한가가 나왔던 펩트론입니다. 장중에도 7% 정도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 외 하한가를 맞이했는데 1,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공장 건립을 위해서 650억 정도를 그중 투자를 한다. 그리고 오너도 꽤 많은 부담을 진다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쏟아졌는데 일단은 시간 외 센티는 굉장히 좋지 못했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 스토리를 들여다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섹터들입니다. 태양광, 풍력, 탄소 혹은 해리스 테마단이 되겠죠. 우성첨단 소재, 현대약품 등등의 종목들이 해리스 테마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속에 영향을 받게 될지 일단 서브섹터 후보로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바이오 붐. 바이오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밑에 깔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돌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번 이 표를 인용해서 살피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는 내내 코로나 쪽 이슈가 가장 주요했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밑에 깔리고 실적이나 돈 있는 쪽에서 성과를 낸다면 이런 바이오 시밀러 혹은 플랫폼 쪽에서 바이오테크 업체들 쪽에서 계속된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마로 봤을 때는 우리 살펴봤던 코로나 관련 종목들 지난 금요일에도 이들 종목에서 시세가 있었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엠폭스와 코로나 쪽의 양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까요? 지난 금요일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노트도 새롭게 양쪽 진영에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엠폭스 관련한 이슈가 우리가 쉬고 있던 주말 사이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의 상승폭이었죠. 0.2% 오름세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7거래 연속해서 랠리였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 주택지표 부진과 차익 매물에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되면서 여전히 경기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며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죠.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유가는 떨어졌어요. 가자 쪽의 휴전 협상 기대감 속에 WTI가 2%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굴수비 총재가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카드 연체,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침체에 대한 이슈도 일부분 등장하긴 했습니다. 참고하시죠. 그리고는 이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별 종목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 등이 있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날 1% 이상 뛰었죠. 실적을 앞둔 실적 기대감에 IB의 좋은 투자 의견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주간 기준 한 20% 정도 올랐고요. 다만 그 외 반도체는 상승에 대한 피로일까요? 단기 회복에 대한 피로인지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고요. 진둥닷컴이 예상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진둥닷컴은 중국 내 매출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조금 불지폈고요. 중국 소비 개선 기대 속에 8% 정도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중국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특징주로는 로켓랩 USA라는 정말 작은 종목을 넣어봤는데 12% 정도 급등했습니다. 로켓 발사나 로켓 제어 시스템 혹은 위성 발사 서비스 쪽에 관여하는 기업인데 요즘 들어서 위성 관련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인용해보고자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뉴욕장은 내러티브를 탈출했죠. 엔캐리 청산이나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정도로 수급이 집중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든 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남겨져 있습니다.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혹은 파월과 BOJ 측에서 어떤 멘트를 하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서 그런 일정이나 이벤트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센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엔비디아 실적까지 저희랑 같이 호흡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장은 전반적으로 중립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소비 개선에 진둥닷컴, 알리바바 등등이 올랐고 파월이 대형은행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다라는 소식에 규제를 좀 피해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감 등장했습니다. 은행주 나쁘지 않은 흐름 진행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성에 대한 얘기 살짝 해보고자 하는데 이쪽도 관심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울타뷰피만 담은 게 아니라 헤이코도 담았는데 그에 대한 거론이 좀 적다. 이런 시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헤이코는 제트 엔진과 항공 부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위성 쪽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가 등장했고요. 로키드 마틴도 위성 기반 솔루션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죠. 거기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적에도 위성통신 경쟁에 돌입해 있다라며 중국이 위성을 엄청 쏘고 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상업용 위성 발사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50% 급등했던 게 바로 전전 거래일이죠. 그 흐름도 언급이 됐고요. 로켓 랩 USA의 급등까지도 위성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이 몰리고 있어서 모처럼 위성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위성, 방산, UAM 관련해서 교집합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위성에 특화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 주는 눈에 띄는 게
모든 요일마다 신규 상장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관심 두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고요. 독일 게임스컴이 주 중반에 자리하고 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바로 오늘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잭슨홀 미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일요일에 BOJ 총재의 질의응답도 살펴봐야겠죠. 자, 그 밖에는 연결고리로 섹터 단에서는 반도체 넣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HBM 공급은 이상 무다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각각 이렇게 냈고요. 게임스컴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넥슨, 크래프톤, 파러피스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속에 신재생, 특히나 풍력 태양광 쪽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 예산 늘린다라며 지난 금요일장 시간에 전고체 종목들의 시세를 장악했는데 잠시 후에 전고체에 대해서 왜 전고체가 본질적인 화재 예방 쪽에 거론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생기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연기관 운행 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따로 충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배터리 용량이 적어서 화재가 발생해도 진압이 좀 수월하다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코리아 FT 세방전지가 대표 종목으로 여겨지니까 참고하시죠. 자, 전고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이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이어주시죠. 네, 2차 전지 종목들 다시금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시세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가라는 물음표가 솔솔 풍겨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ETF의 시세를 지난 한 주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승에 대해서 2배 추종을 하는 상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 5일의 추세를 보니까요.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8.5%, 8%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10개로 구성된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의 경우에도 3.6%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 인버스 ETF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4.1%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일이 아니라 최근 한 달 YTD 상승률로 그 결과를 좀 보면요. 뒤집어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10%가 넘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탑10의 경우에는 5.3%의 하락률, 반면에 인버스 상품은 최근 한 달 그리고 YTD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점차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텐데요. 최근의 흐름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연이은 악재다라고 앞서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악재의 아우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상승이 나온 경우에는 캐즘이 극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극복은 아직인 것 같고요. 캐나다의 라프레스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SK온의 캐나다 합작 공장이 건설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합작 공장을 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연 4만 5천 톤가량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건설이 중단됨으로 해서 2026년 상반기로 잡았던 목표치가 2027년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단된 공장 건설의 계획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라는 점일 텐데 2022년 7월에 이미 포드사와 함께 양극재 공장 설립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여 가량을 거쳐서 2024년 4월에 한번 건설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다만 이때는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 중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포드사가 전기차 관련한 로드맵을 좀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형 전기 픽업 트럭 양산 계획을 재검토하고 이 부분을 좀 소형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포드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캐즘 극복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장 재설계, 일단은 공장 설비 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도 어느 정도 유치가 되고 공장 설계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중단이 되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즘이 언제쯤 극복이 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생산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 인력 재배치한다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맞물려서 캐즘에 대한 이야기들,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단 1번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는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입니다. 주가가 불타야 되는데 전기차가 불타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투심이 더욱더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화재에 시선이 몰리게 됐습니다. 여기 벤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사라는 굉장히 작은 배터리 회사에서 만든 것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닷새 만에 충남 금산군에서는 기아 EV6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SK 온의 배터리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현지 시간 16일이었는데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렌터카 주차장에서 아마도 테슬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200여 대 차량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모델 X 차량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일단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화재 빈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들여다봤을 때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만 대당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는 0.93대로 나타났고요. 비전기차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화재 발생의 유종별로 살펴봤더니 전기차보단 경유차, 특히 노후 경유차 중심의 화재 발생이 조금 더 많았다는 점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자, 전반적으로 악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ETF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기회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호조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감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의 반등세도 함께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츠 전기차에 탑재됐던 배터리가 중국의 파라시스사 배터리였다라는 소식이 국내 관련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게 된 건데요. 이와 함께 부각을 받는 것이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니켈, 망간, 코발트로 이루어진 3원계 배터리를 좀 집중적으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요.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가 그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용 LFP 점유율 전망치를 들여다봤을 때도 2026년에 이르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업체들로서는 LFP 시장을 놓치고 갈 수가 없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을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조금 더 길다. 그리고 안정성, 화재 조금 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LFP 탑재 전기차 모델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전기차 모델들의 경우에는 국내 셀 3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가 라인에 좀 머물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배터리 업체들은 투트랙의 경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LFP 라인업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셀 3사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인데요. 저가형 전기차를 대변하는 LFP 배터리라면 프리미엄 시장도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구상입니다. LFP 배터리 쪽에 가장 좀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르노 암페어의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공급 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에는 ESS 전용으로 들어가는 파우치형 LFP 공장 건설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의 남경 공장 라인은 이미 일부 LFP 라인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삼성 SDI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전고체 쪽에 조금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LFP 쪽도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ESS용 LFP 양산한다라는 구상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용도 일단 ESS 쪽 먼저 공략한 뒤에 순차적으로 생산에 나선다라는 계획입니다. SK온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 배터리 회사인 엑사이드 에너지와 함께 LFP 공동 개발하고 있고 현지에 실질적으로 적용에 나설 거다라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영위를 해오던 니켈, 망간, 코발트 제품, 3원계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아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들려왔던 이 BMS일 겁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앞서서 전기차 화재 관련한 타임라인들 짚어드렸을 때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던 것과 기아 EV6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차이점은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적용을 했는가 이 부분일 겁니다. EV6의 경우에는 미리 알림이 갔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BMS 관련 기업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현대모비스 그리고 세방전지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서현이와 덕양산업 그리고 SJG 세종 같은 기업들도 국내 BMS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FP 관련주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첨가재 그리고 장비와 기타 쪽까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협력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한다면 그 부분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서 발열과 인화를 잡겠다. 그리고 충전 시간 줄이고 주행거리는 더 늘리겠다라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배터리 셀 3사들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이미 2023년 3월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계획한 성능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객사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까요. 삼성 SDI 전고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일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SK온은 2028년 고분자 산화물계 복합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2029년에는 황화물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 3사의 타임라인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밸류 체인을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에 따라서 배터리 셀과 고체 전해질 쪽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장비 쪽에서 이 건식 전극이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로 바뀌기 때문에 액체 쪽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따라서 건식 전극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건식 전극 쪽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기는 한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장비 제공업체로 CIS 그리고 한화 모멘텀은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건식 전극 쪽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은 또 실적으로서 2차 전지 종목들의 투심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엔캠의 매출과 영업이익 들여다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가량의 성장세를 보인 1,08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포인트일 텐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92%가량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의 배경이 조금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일 텐데 테슬라라던가 파나소닉 같은 북미의 신규 고객 사양 제품의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역내 유일 전해 기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엔캠이 주로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서서 전고체 배터리와 조금 더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엔캠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전고체 배터리 국내 셀 3사의 양산 라인업이 2030년 이후로 또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이 전고체 밸류체인 장에서 살펴보셨듯이 TD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캠이 55%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TDL 인수를 통해서 전고체 라인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는 엔캠이다라는 점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화재, 실적까지 섹터 내에 들어가는 이슈를 다 담아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한 주간 어떤 시선으로 포트를 좀 정비해 가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뷰가 진만쌤과 함께 호흡한다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회복의 한 주였고요. 금요일장 흐름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수, 반도체부터 다양한 섹터가 올라와 줬는데 시장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이제 대선 이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미팅들도 이제 잭슨홀 미팅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벤트도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 살짝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보합이나 약보합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쭉 올라가거나 2가지 포인트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주말간에 이제 미국 재무부 채권 프로그램, 매입 프로그램 조금 봤는데 8월보다 9월에 바이백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부양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해서 이제 옐런이 갖고 있는 재무부의 총알이 과연 이제 주가를 부양하면서 결국에는 간단한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 대선 후보까지 바꿨는데 트럼프가 확실하게 좀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서포트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이후에 일단 11월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가상 문제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엔캐리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큰 낙폭이 있었고 그때 네. 어느 정도 강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해서 쭉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슈가이라는 이야기 있죠. 어찌 됐던 간에 그 슈가 하이에서 이제 당뇨가 오든 그 뒤에 합병증이 오던 그 상황을 잘 즐기고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대선 이전까지는 그 뷰는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오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되는 그런 라인들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의 시각, 미국 내에서도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그 힌트도 잡아주셨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더 밀접한 코스피 쪽은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얘기, 바이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겠고요. 2차 전지 쪽은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해요. 사실 연초에 저희가 얘기 나눌 때는 그래도 하반기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시긴 했는데 계속 그 기대 시점이 조금씩
좀 뒤로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고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전고체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배터리들 화재가 나오면서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한번 사볼까라고 했던 분들도 나는 일단은 뭐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지 않을 거야. 오히려 뒤로 미뤄지겠죠. 지금 네.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오르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혹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가 밀리고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뭐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오르서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르는 거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그런 라인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회복기와 맞물려서 지금 아직도 코스피 상위권 종목들의 일부 혹은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의 대부분이 아직 2차 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가속화가 되고 혹은 액티브 자금들의 가속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나 더 갈 수 있었던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가 뭐 해서 조금 더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2차 전지를 인버스를 매수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시장은 건전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냉정하게 맞섰을 때 지금 영업 적자 나오는 2차 전지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은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보는 기업들만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뭐 LFP나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금 몇 네.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보여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글로벌 업체 중에서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가져보시겠다라고 가져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엔캠이나 중앙첨단 소재처럼 한번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는 그런 기업 혹은 이제 그래도 흑자든 적자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LFP든 전고체든 단발적인 요소로 정말 한두 번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만 가능하고 그 위에서는 조금 이제 상승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만 대응을 해보겠고 섹터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얘기해 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진만쌤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뷰를 확인해 봤고요. 이제 바이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굳건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쉬는 느낌, 빠지진 않고 자리를 지키고 개별 특징주들의 이제 급등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이게 코로나든 엠폭스 이슈가 있는 테마가 있고요. 그 외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혹은 삼바나 셀트나 이렇게 다른 종목들 성격이 좀 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각각의 전략을 주시면. 네, 뭐 시밀러 기업하는 이제 좀 제조업 같은 기업들도 있고 신약 기업으로 정말 뭐 수십조 원의 시장 안에 진입이 한다라고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정말 잘해서 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좀 테마성 이슈 따라 많이 다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까지 주가가 견고하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코스닥 쪽에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바이오 쪽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사실 그 자리를 어느 정도 2차 전지의 자리를 대신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상위권 10위권 종목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이제 리노공업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쪽을 올리지 않으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만약에 신약 기업들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그 전설의 뭐 HLB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위치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위 채널을 열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아마 800, 900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라면은 만약에 지금 뭘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를 물어보면은 기술 수출 잘하는 종목들 있죠. 뭐 리가캠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기술 수출을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는 최근에 또 오리온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자금 수요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물려도 사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신약기업 아까 설명드렸던 H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률이 나는 거고 외형적 성장까지 같이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리가캠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쪽으로 조금 손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 이제 아까 펩트론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하면서 그거 좀 짚어주세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딱 유상증자 하기 좋은 위치였었는데 딱 해버리는데 이게 사실 바이오 투심을 무너뜨리는 기보다는 이제 냉정하게 보시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현금량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 보시면 사실 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올랐죠. 그러면 현금 유보량이 적은 기업들은 당연히 주식 발행수를 늘려서 혹은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현금량을 늘리는 정책 전략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바로바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좋은 공시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주주의 참여율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한가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천하제의 단타대가 열리는 거고 하한가까지 바로 직행할 가능성도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이 시사하는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그 부분과 오늘의 흐름 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펩트론까지 알차게 짚어주셨고, 이제 지마스 픽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단에서 찾아본다면 오늘의 탑픽은 반도체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반도체 종목들이 딥하게 빠졌다가 깊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스몰캡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은 두 가지 종목 이제 그래도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이제 GST와 그 다음에 아나페스 두 종목 이제 각각의 정말 큰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GST 같은 경우 이제 외형적 칠러 이제 관련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액침 냉각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아나페스 마찬가지로 AI PC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각각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IT 기업들은 현재 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구간대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ST와 아나페스 두 종목을 오늘 진마스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목 탑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진마쌤과 자세하게 한 주를 대비하는 전략 채웠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기 전에 무료 공개 방송 내용 전해주시죠. 네, 8시부터 진행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하면은 11월까지 문제 없을까?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8시에 본방사수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인수 세븐과 주식 만만에서 말씀 주신 7, 8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마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내용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